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육학개론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대면 수업 푸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오늘 드디어 그 비대면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12장 교직론인데요. 교재를 가진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열심히 해도 한 주에 한 장을 이렇게 수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쉽지만 한 장을 남겨놓고 교직론으로 오늘 수업을 전체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직론은 교육학개론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교사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총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다뤄야 될 내용은 교직의 중요성, 교사의 전문성, 교직의 유형, 교사의 역할, 교사의 윤리강령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교직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뭔지, 또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지, 교사의 임무와 윤리, 그리고 바람직한 교사 상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 그 다음에 교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사도헌장, 사도강령, 무명교사, 예찬론 등 교재에 엮여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쭉 학습을 진행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재를 가지신 분은 260페이지, 제 교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260페이지 앞뒤로 뭐 한두 장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12장 교직론을 펴시고 보시겠습니다. 교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교직이라는 것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교직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또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돕고 바람직한 사회의 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고귀한 임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몸담아 일하는 직종이 바로 교직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 자료도 있고 또 물리적인 환경, 공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선생님이냐, 어떤 분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느냐 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을 전인적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사람됨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교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직의 중요성을 쭉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직업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물건을 생산하는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직업도 있고 여러 직업이 있죠. 그런데 교직은 그 여러 직업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적이고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이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교직이에요. 그래서 오천석 선생님이 그 스승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경중은 있다. 경중은 뭐예요? 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비중이 그런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직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보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교직은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생활을 하는 직업이다. 그랬습니다. 교사는 피교육자니까 학생이죠. 배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 건강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주된 관심사는 정신적 면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직은 미성숙한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존 듀이는 어린이의 미성숙을 부족이나 미숙함으로보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교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성숙한 어린이를 가장 이상적이고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작업을 도와주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교직은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직업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교직은 봉사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봉사와 소명의식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교직이다. 교사 역시 생활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삶에서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뭔지 사람을 길러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소명감이 우선되는 봉사직이라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직은 국가와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은 미숙하고 뭔지 배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에 있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국가와 사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미래의 국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선생님의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교육의 직무가 그런 중요한 직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직은 사회 발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직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직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직 자체가 이제 전문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몇 사람 학자들의 의견을 쭉 소개했습니다. 262페이지부터 스티네티, 홀리, 리버만, 메이어즈, 또 온스테인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설명을 쭉 교재에는 나열을 해놨고 이것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설명은 학자마다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교사직의 전문성의 그런 공통점이 뭔가 위에 제시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중요성, 공통점은 뭔가? 첫째,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우선 뭐니 해도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 영역에서 잘 전문성을 발휘한 지적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준비 교육 및 계속적인 성장이 요청된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훈련되고 공부하고 또 지식으로만 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세라든지 그 외에 뭐 학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 교구를 다루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교사는 계속적으로 뭔가 좋은 새로운 정보도 입수해야 되고 방법도 알아서 교사 자신이 스스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멈춰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배타적 봉사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사라는 것은 생활인으로서 직업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키워낸다는 봉사성, 그것을 어떤 다른 직업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윤리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직업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도 상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의는 갖추자, 지켜나가자라는 그런 기준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강령으로 만들어져서 엄격하게 그걸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사들은 스스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게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활동을 위한 단체 조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사의 단체 행동권은 보장이 돼요.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기의 권익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단체로 행동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단체 행동을 하는데도 먼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범주 내에서 그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단체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되어진다는 거, 그거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직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오늘 교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제 교재로는 265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런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내가 무엇을 학생에게 가르칠 때 그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관, 나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이런 철학, 이게 다 묶여서 교육을 하는데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목표로 삼아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교육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죠. 반성적 사고는 뭐죠? 그냥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오늘 하루 일과 이걸로 하루를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긴다는 것보다는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의 좋은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점 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발전적인 자기가 되기 위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사고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성이라는 건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를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루를 총 결산하면서 그거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국제적 사고, 바라보는 안목 시야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이게 광범위한 안목을 가져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다음에 정보 능력, 수시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에 발생되어지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급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내가 이끌어가는 학급 단체, 집단의 그 사회 관계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동을 가장 바람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걸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 것이에요. 선생님이 아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전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지식 또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느냐가 교사의 능력이에요. 나는 아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전달 능력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학습에 흥미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교사가 교수 능력,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수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전문적으로 내가 많은 지식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영역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전문성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조건들이 통합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을 때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교사의 전문성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교직의 유형은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성직자관, 노동자관, 전문직관 이렇게 세 개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교재에 세 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직자로 보는 게 있어요.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점이라는 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선생님의 직이라는 그 직책을 성직자하고 동일시해서 성직자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직관이고 과거의 중세사회에서는 선생님 가르침이라 옛날에 랍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세 어디죠? 히브리 이쪽 고대 사회에서는 랍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이면서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직자가 교육을 겸해서 맡았던 시대가 있어서 교직을 성직자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일은 기계나 물건을 하고 판매하는 일하고는 달리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에 어떤 성공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돕고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사는 일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신성한 소명감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래갖고 성직과 비슷하게 봉직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직자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직 관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생활인이에요. 이건 성직자 관하고 아주 대립되는 사상인데요.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는 거예요. 교사도 옛날같이 그런 성인군자 같은 우상에서 벗어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인이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생활인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권익을 확립해야 된다는 관점이 노동직관이에요. 그래서 교사도 학교라는 직장에서 일정한 근무 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근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노동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단결권이라든지 집단 행동권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뭐냐?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보는 관점 때문에 교사들에게 이런 법적인 권리가 제공이 되어지고 보장이 되어지는 거죠. 노동직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비판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교육적 요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직관이에요. 교직을 전문직으로서의 특징을 갖췄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과거와 같이 교직을 신성시하는 관념, 이거는 성직자관이죠. 이게 점점 사라지고 하나의 충실한 직업인으로서 시민 전체를 위한 민주적 지도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라는 의식이 고착화되어 간다. 너무 교직이라는 것을 신성시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봉사, 희생을 강조하고 그것에다가 방점을 찍었던 관점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교사의 역에 강요되기에는 시대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전문직관은 정직자관과 노동직관을 좀 이렇게 섞어서 현실에 맞는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을 교사라는 그 직업을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문직관이고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율성이에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다,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때 보장되어야 될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어떤 간섭이나 명령이나 이런 체계보다는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무슨 수업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교육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교육학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수업을 한 학기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건 나의 전문성이 반영이 돼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을 할 때에는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내가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정해진 틀은 있어요. 어떤 이런 기준 안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 몇 시간 수업을 해야 되고, 또 교재는 어떻게 다뤄야 되고, 뭐 이런 틀은 있지만, 기본 구조는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든지, 이건 학과장님도 저한테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이건 저에게 보장되어진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은 전문성에 의해서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그것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학습 활동을 하는 것, 이거를 교사에 대한 전문직관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교직은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 강조한 성직자관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교원의 권익을 중요시하는 노동직관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사회나 교육 조직의 독자성과 역할 수행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성,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전문직관으로 보는 세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교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교사의 자질과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선생님을 노동자라고 보는 관점에다가 비중을 두면 자질과 역할, 선생님이 그런 인격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뭔가 학습 능력을 잘 전달하고 명확한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에 대한, 또 교사의 자질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교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사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교사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네. 선생님들, 여러분한테 제가 레포트를, 주제를 내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임무란 교직에 부여되는 기대에 따라서 교사가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게 교사의 임무예요. 교사가 행해야 될, 내가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교사의 임무인데, 기본 임무를 여기 5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선생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습을 도와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사의 주된 임무고, 학생들은 교사가 교과서에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고, 지식을 잘 공급해서 내가 어떤 미숙한 단계에서 지식적으로 잘 훈련받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고 준비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역할은, 임무는 학습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을 안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호관계, 인간적 관계를 맺고 성장 발달해 가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선생님한테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받아요. 자기가, 아이들은 지식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교사가 한다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을 해결해주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해 가면서 발달 단계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때 가장 그 근거리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접근을 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그 또래에 맞는, 청소년기면 거기에 맞는, 대학생이면 거기에 맞는 그런 문제가 다 항상 존재하잖아요.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주고 그 불안을 제거해주면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사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성장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당면한 문제에는 자신을 잃게 하는 일, 또 자기 어떤 열등감, 내가 부족하다는 한계 이런 걸 느끼면서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그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일시 대상인 교사인데요.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부터 아이들과 교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선생님을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력이 있고 뭔가 자아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선생님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지만 아이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배우지만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은 아이들은 배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사람이 지각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세상의 어떤 이치라든지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극이 뭐냐?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에 80%는 시각으로 정보를 입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장해 가면서 계속 선생님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태도, 언어, 뭐 자세, 옷차림, 말버릇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흡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닮는다. 그런데 미워하면 똑같아진다라는 무서운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어주느냐라는 거는 교사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 인생을 안내하는 역할, 불안을 해결해주는 분,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선생님, 그 다음에 동일시 대상 롤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 5가지를 교재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브렌베크의 교사의 역할, 이게 이제 27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여러 학자들의 브렌베크의 교사 역할에서 14가지나 나와 있어요. 앞에서 말한 우리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했던 교사의 임무를 브렌베크는 이렇게 길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한 내용이 단어를 조금 헤쳐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거죠. 사회의 대표자 교사, 판단자, 지식자원, 학습조력자, 심판자, 훈육자, 동일시의 대상, 불안제거자, 자아옹호자, 집단지도자, 부모 대행인, 적대감정의 표적, 친구, 애정상대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학습적, 지식적인 측면 외에 인생에 어떤 밀접하고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는 존재로서 교사를 이렇게 브렌베크는 교사 역할을 1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 간단히 보세요. 그 다음에 교사의 윤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교사의 윤리. 교사의 윤리라는 건 뭐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가 윤리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이라는 거는 주어진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뜻하는 사회학 용어가 역할이에요. 그러면 교사의 역할 윤리는 뭐냐? 내가 선생님으로서 재직을 하는 동안 사회적으로 나에게 교사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나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교사의 윤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교사가 아니면 그런 과도한 어떤 책임의식이나 또 사회적인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생님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로 행동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진취적인 사고를 해야지, 뭐 이런 교사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부응하는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교사의 교직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교직윤리에 나타나는 첫 번째 중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교과에 관련된 윤리입니다. 선생님이 지식의 통달자로서 교과의 지식만이 아니라 교과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거 외에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계된 지식까지도 풍부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떤 수업을 진행하면 그 주제 외에 관련된 사례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물으면서 이걸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이해에 관한 윤리. 교사는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력을 갖춰야 하고 학생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발설을 한다든지 또 학교 여러 친구들 앞에서 한 특정한 학생에 대한 편애나 아니면 그 한 아이를 이렇게 마음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 어떤 교사의 행동, 야단을 친다든지 모멸감이 되는 어떤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학생에 대한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동직자와의 협동에 관련된 윤리예요. 동료 교사 아니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끼리에 관련된 윤리예요. 교사들끼리 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업무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만약에 동료 교사와 갈등을 빚거나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불편한 관계로 인간관계가 유지된다면 굉장히 그 소진이 되거나 교사가 힘들어하는 경우, 그래서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디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학생에 그대로 투사가 돼요. 그래서 교사의 윤리 중에서 동료 교사, 여기 동직자라고 얘기했는데 동료 교사와의 협동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윤리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교직의 사회 목적과 관련된 윤리.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항상 학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회로 나가서 자기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형성되어진 모든 사고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사회로 파급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회에서 기대하고 사회에서 바라는 어떤 사회적인 목적에 부합된 그런 교육을 할 책무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윤리를 네 영역으로 나누면 첫째는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그에 관련된 윤리, 그 다음에 가르치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지도하면서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학생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도 보장하면서 건강한 성장을 돕는 그런 교사로서의 자세, 그 다음에 동료 교사와 서로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직자와의 관계, 마지막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목적, 또 바라고 잘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사회로 내보낼 때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사회에 대한 윤리,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트라는 학자의 바람직한 교사상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교과를 하트는 어떤 선생님이 바람직하냐 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과를 분명하고 철저하게 설명하고 신뢰를 잘 들어주는 교사. 그러니까 교수법이에요.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알고 잘 전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명랑, 온화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선생님. 선생님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학생을 대할 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인간적이고 친절하며 동료의식을 가진 교사, 학습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선생님, 학습활동을 즐겁게 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엄정과 존경심을 받으며 공평하고 편애가 없으며 신용이 있는 교사.
신뢰를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무뚝뚝 괴팍 잔소리 빈정거림 비꼬는 일이 없는 교사. 이거 인격적으로 선생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곡되어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적 친화성이 있는 교사, 이런 사람이 바람직하다라고 하트는 정리를 했습니다. 컨틸리아누스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동에게 친자녀 같은 마음으로 임한다.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는 같은이에요. 내가 아이를 우리 자식같이 대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같은 친자녀를 대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자신의 악덕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악덕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냥 직역을 했기 때문에 악덕이라고 그랬어요. 악덕이라는 말을 우리 잘 쓰지는 않아요. 나의 실수, 과오, 어떤 부족한 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그런 점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너무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지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교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 밖으로 나타나서 단호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직된 사람으로 보이거나 거부감이 일어서는 안 돼요. 교사의 태도가 너무 엄격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런 기준이 확고해야 되지만 보여지는 태도가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분노의 정을 갖지 않아야 한다. 마음에 울분이 있어서 항상 예민하고 여러 가지 반응에 이렇게 과도한 감정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워야 하고 근로에는 인내성이 있어야 되고 아동에게 오래 간직할 것만 이야기해 줘야 한다.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건데 뭐 아이들이 좋은 것만 기억하겠어요? 나쁜 것도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요, 사람은 이렇게 뭔가 걸러지는 기능 중에 나쁜 것, 상처가 됐던 것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지면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기억이 좋은 것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제공해 주라는 얘기겠죠. 질문을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응답해주고 질문이 없을 때는 물어봐서 아이들의 그런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호기심도 갖게 해주고 그래서 발전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다. 이렇게 컨틀리아누스는 또 다른 측면의 하트와 다른 측면의 교사에 대한 역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윤리강령. 여러분들 강령은 이렇게 사도헌장, 사도강령, 무명교사 이천론 3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교사의 윤리강령은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졌구나. 교사윤리강령은 우리나라 1958년 9월 19일에 대한교육연합회 12차 대회에서 제정이 되었고요. 1982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선포된 것이 사도헌장과 윤리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태도를 다듬어 나가고 지켜나가자라는 선생님들의 선생님다운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국가에서 정해준 법이 아니고 스스로 정해서 그 기준 안에서 교사로서의 품위 있는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지켜나가자는 결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칩니다. 오늘 일찍 끝났죠. 비대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나름 욕심은 좋은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보지 못하고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수업을 한 것이 항상 돌아보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시간을 지켜서 비대면 수업 확인서도 잘 보내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주 수업은 6월 12일 토요일 14주차 수업으로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꼭 출석하셔서 다들 좀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고 또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정리도 하면서 그동안에 비대면 수업에서 아쉬웠던 것을 좀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꼭 다시 다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